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나 드디어 1억 모았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죠. 통장 찍어서 사진으로 막 보여주고 싶고 인증하고 싶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진짜 부자들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1억 있는데 그거 통장에 그냥 놔두고 있는 거야? 병신 아니야? 더 웃긴 건요, 제가 아는 건물주 한 분은 현금이 20억 있는데도 현금으로 그냥 살 수 있는 아파트인데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님 돈 있는데 왜 대출 받으세요? 이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돈 있으면 현금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빚 없이 사는 게 마음 편한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더라고요. 오늘은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뻔한 얘기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척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 번 더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네. 왜 진짜 부자들은 현금이 있어도 대출을 받을까요? 10억이 현찰로 있어도 1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안 사고 20억짜리 집을 대출 받아서 삽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의 자산이 10배, 20배 튀겨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10억이 생겼어요. 로또 아니면 부모님 유산 뭐든 좋습니다. 아무튼 10억이 생겼다고 할게요. 그리고 마침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걸 살 건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현금으로 사죠. 깔끔하게. 대출 없으니까 완전 편하고 매달 이자도 안 내도 되고. 맞아요. 진짜 마음 편해요. 밤에 잠잘 때도 아, 나 빚 없어 이러면서 편하게 자고. 근데요,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부자들은 10억 중에 5억만 현찰을 넣고 나머지 5억은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고객님 현금 있으시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대출 받아서 사고 싶어요. 솔직히 현금이 있으니까 니들도 대출해 주는 거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빚을 지고 돈 없는 사람이 빚을 두려워해요. 대체 왜 그럴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채원이와 별림이가 있습니다. 채원이는 10억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어요. 별림이는 5억 현금에 5억 대출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금리는 4%라고 칠게요. 채원이 상황을 보면 투입자금 10억, 소유자산 아파트 한 채, 남은 현금 빵원, 대출 제로. 마음은 편합니다. 별림이 상황은 투입자금 5억, 소유자산 아파트 한 채, 남은 현금 5억, 대출이자 월 약 200만 원. 마음은 약간 불안하죠. 여기까지 보면 대출이 없는 채원이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근데 별림이의 남은 5억은 어디 갔을까요? 가만히 뒀을까요? 아니죠. 201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별림이가 남은 5억으로 뭘 했는지 볼까요?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5억 투자해서 10년 후 14억 1천만 원이 됐어요. 수익률 282%입니다. 미국 S&P 500 ETF에 투자했다면 5억이 10년 후 10억 5,500만 원이 됐네요. 수익률 211%죠. 그렇게 안전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미장 S&P 500 ETF 10년 투자해도 우리 3전 10년 수익률을 못 이겼습니다. 지금은 또 3전이 빠지고 있는데 원래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급락했으니까 빠지는 건 당연하다. 참 말이 많죠. 빠졌으니까 기회니까 이제 들어가야 돼. 이게 고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만 원, 5만 원대에 샀으면 폭락이라고 8%가 떨어져도 별로 그렇게 타격감이 없어요. 그런데 주식보다 진짜 미친 케이스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아무리 3전 투자 수익률이 100%가 된다고 해도 주식에 큰 돈을 일반 사람들이 넣지 못합니다. 지금 전 재산이 1억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때려 넣을 수 있을까요? 그건 미친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주식과 부동산은 엄청난 갭이 생기는 거예요. 굴러가는 파이가 다른 거죠. 2015년 둔촌주공 아파트 경매 낙찰가가 6억 5,210만 원이었어요. 현재 올림픽 파크 포레온 실거래가는 32억입니다. 여기서 더 미친 건요, 경락잔금 대출은 낙찰가의 70에서 80%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 낙찰가 6억 5천에서 대출 5억 받으면 실제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5억 있으면 세 채 살 수 있습니다. 10년 뒤 자산은 32억 곱하기 세 채로 96억입니다.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하려고? 부담금도 계산을 해야지. 뭐 금리도 올랐잖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10년 뒤에 채원이와 별림의 자산을 볼까요? 채원이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10억이 20억으로 올랐고 총 자산은 20억, 증가액은 10억입니다. 10년 만에 10억을 벌었어요. 완전 잘한 거죠. 집값 2배 올랐습니다. 좋네요. 별림이는 아파트 한 채가 시세 20억이고 대출 5억이 남았습니다. 추가로 부동산에 투자한 5억도 20억이 됐습니다. 그럼 총 자산은 40억. 더블이죠. 대출 이자
대출이자는 묻고 더블로 간 거예요. 대출이자는 10년간 약 2억 8천만 원 지출했으니까 실제 순자산은 27억입니다. 증가액은 17억입니다. 같은 10억으로 시작했는데 별내미는 10억 벌고 재원이는 17억 벌었어요. 차이가 7억입니다. 10년 동안 월 200만 원 이자 낸 거 총 2억 8천인데 2억 8천 내고 7억 더 번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일을 시키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돈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수익화 구조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든 거죠. 집을 사는 건 투자입니다. 근데 10년 뒤 무조건 2배가 오른다는 전제 조건일 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저는 아파트 24개, 빌라 10개, 상가 2개로 총 36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출이 너무 많아서 계산하기도 힘든데요. 30억 가까이 있습니다. 대출이 많으니까 대출 연장만 하러 은행에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작년에 우연히 은행 지점장님이랑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소주 한 잔 걸치니까 진짜 속마음을 털어 놓으시더라고요. 별님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은행에서 제일 좋은 고객이 누구지 아나? 누군데요? 대출 많이 받아가는 부자들이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망한다. 대출이자 많으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대출이자 못 내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이봐봐. 그래서 네가 아직 멀었다는 거야. 지점장님이 핸드폰으로 계산기를 끼더니 계산을 바로 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볼게. 지금 19억 대출받아서 20억짜리 건물 사는 사람 있다. 겁나 빚쟁이지. 근데요, 20년 지나서 이 사람이 갚아야 할 19억,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가 절반으로 준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10억 정도 되는 기다. 19억인데 10억이요? 그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1990년에 짜장면 1,000원이었잖아. 지금은 8,000원이지. 근데 건물은 2배 올라서 40억 되는 거야. 잠깐만요.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 19억 빚졌는데 실질가치 10억이고 20억짜리 건물은 40억이 됐다고요? 맞다. 그리고 여기서 또 10년만 더 지나면 19억의 실질가치는 또 반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 5억 정도다잉. 근데 건물은 80억 되는 거지. 이제 19억 갚는 게 부담스럽나? 전혀 안 부담스럽지. 인플레이션이 대신 대출을 줄여주는 기다. 전 그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진짜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많이 받은 대출이자 오르는 금리는 내 자산이 튀겨지면서 이렇게 상쇄를 시키는 겁니다. 아는 동생 중에 진짜 성실한 친구가 있는데요. 7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5억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짠돌이 짓은 다 해가면서 진짜 왕소금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경기도에 5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올 캐시로 샀습니다.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 드디어 내 집 마련했어요. 대출 없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요. 매달 대출이자 낼 필요도 없고 밤에 잘 때 완전 꿀잠이에요. 5억 있으면 10억짜리를 샀어야지. 여기까지 나왔다가 엄청 행복해하는 모습에 그냥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회사 그만두고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집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급하게 팔려고 싸게 팔았어요. 반대로 경매에 투자를 한 다른 친구는 똑같이 5억을 모았을 때 완전 다른 스탠스로 움직였어요. 1억이로 3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2억을 받아서 샀고 인테리어를 새 집처럼 해서 월세 최고가로 세팅해서 월세 1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2억이는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실투자금을 최소화하고 월세 5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었어요. 3억이는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 단타로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5년 뒤 결과는 어떻습니까? 집 하나만 산 친구는 집 하나에 5억을 넣고 또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 3개를 투자한 친구는 자산을 10억을 만들었고 그리고 더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도 만들었습니다. 같은 5억인데 다르게 일을 시킨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위기가 왔을 때 집밖에 없는 친구는 금매로 팔아야 했지만 현금 흐름이 있는 친구는 위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부자는 현금으로 집을 안 사요. 왜냐?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니까. 현금은 자산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두 번째, 이자는 손실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비용이에요. 월 100만 원 이자 내더라도 그 돈으로 5년을 앞당겨서 투자할 수 있다면 완전 이득이에요. 대출은 위험한 게 아니라 기회비용의 가속기입니다. 세 번째, 통장 잔고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진짜 자산은 매달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 가용자금을 적어보시고 레버리지를 활용 가능한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지만 부자는 돈을 굴립니다. 돈을 굴려요. 진짜 부자들은 돈으로 시간을 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가 투자했을 때 공실 때문에 골치 썩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상가에 직접 사업 시스템을 넣었을 때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의 2배, 3배 익스텐션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 셀프 스토리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셀프 스토리지 2책 도서 이벤트 20건 진행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선착순 이벤트도 있어서
빨리 댓글만 달아도 책 슝슝 보내드립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재원벨님이었습니다.